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과 또 김혜경 여사님과 함께 잼톡톡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전 아나운서, 현재는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크 콘서트 이 시간 함께할 비대위원장 나경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우분들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같은 진행자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행복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니 거의 같아 보이세요.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60분 동안 우리 숙대 학생들과 함께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님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선배님이세요. 우리 5학번 선배님이시니까 오늘 또 뜻깊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님과 김혜경 여사님 우리 숙대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숙대를 대학 다닐 때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엄청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고 결국 안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숙대를 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 아내가 숙대 선배니까 저도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학번 김혜경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숙대를 온다는데 되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되나? 선배로 와야 되나? 아니면 딸 같은 우리 후배님을 뵙는데 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면 후배를 보는 마음으로 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활명수를 먹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전심도 못 먹었습니다. 전심도 못 진짜요? 먹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요. 긴장하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너무 긴장됐는데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놓이면서 친정이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경혜 학생은 이렇게 대선배님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굉장히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얼마 만에 지금 오늘 모교 방문하신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요. 네. 미국에서 우리 동창이 왔을 때 중간에 한 번 와봤어요. 근데 이쪽에 건물이 짓기 전에 그게 꽤 됐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니까 꽤 됐어요. 그게 한 15년? 15년? 거의 20년? 그러니까 여사님이 학창 시절에는 시장님하고 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서로 누군지 몰랐으니까. 몰랐죠. 문 앞에서 있었어도 아마 내가 눈길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요? 그럼 오늘 좀 미리 오셔서 시장님하고 데이트 좀 하셨나요? 캠퍼스? 예, 캠퍼스를 좀 돌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캠퍼스가. 그래서 운동화 신고 학교 다시 한번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정말 솔솔 났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드셨고 이런 선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좀 자부심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경혜 씨 어때요? 네, 정말 숙부심이 말 그대로 이렇게 터지고 있고 오늘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재미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두 분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전 국민적인 굉장히 인기를 끄셨는데 남녀 관계는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저도 보셨나요 혹시? 원래 이렇게 시장님하고 너무 알콩달콩한 얘기 나오고 우블리 나오고 저는 끝에 눈을 비벼가면서 봐야 마지막에 한 8분 정도 잠깐 보기 때문에 저를 봤다는 분들은 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혜 씨는 보셨어요? 저는 동상이몽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이 두 분 나오는 TV가 거 못 봤어요? 없어가지고 진짜요? 청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청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라서 동상이몽을 못 봤는데 두 분이 정말 달달하게 나오셨거든요. 다 리얼이었잖아요, 시장님. 네, 근데 제가 손해 많이 봤죠. 왜요? 다 보여주는 바람에 제 치부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많이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초기에는
제가 그 약간 그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노력했는데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근데 우리 많은 또 이렇게 동생 같은 이렇게 후배들이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그 동상이몽 같이 촬영하면서 주변 반응들이 어땠나요? 예, 이게 그 저희 남편,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김정우 씨도 아시겠지만 정말 네. 리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한 2, 3일간을 계속 그 리얼로 관찰 카메라를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리얼이었는데 세대별로 저희 부부는 이렇게 좀 금형에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참 귀엽네, 그래도 좀 노력하네, 이런 반응들이 있으셔서 좀 귀엽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여학생 분들은 아이고 우리 아빠랑 똑같네, 아이고 우리 아빠 저거 집에서도 똑같아, 우리 아빠 저러는데,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살짝 미워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경혜 씨처럼 청년 문제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동상이몽을 못 봤던 우리 또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밥 먹자. 역시 밥은 집에서 먹어야 돼. 밥 먹자. 근데 진짜 더워.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집안 살림에 가는 거니까 당신이 해 지금. 야, 진짜 뒤끝 장렬이다. 김치 부친 게 이렇게 맛있게 해줘가지고 먹는데도 땀 삐삐 흘리면서 그중에 제일은 또 배추 부친 게래요. 야, 자기는 진짜 국민 밉상이야. 아니 보통 이렇게 식부터 위치가 너무 밑에 있어서 자기. 당신 할머니야. 나 아직 할머니 아니거든? 너무 하루 종일 냥냥냥 하시니까 제가 아내분이 있으면 양양양양이라니요. 아니 약간 여보, 여보. 왜? 왜?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런 그렇게 심한 말을. 좋지 않니? 참나. 결혼해서 고마워요. 그래,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참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웃겨서 눈물 나. 웃겨서 눈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나 웃겨. 왜 이렇게 여기도 있어, 웃겨? 이거. 이거 뭐야? 내 곁에 야 너무 로맨틱하시다.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이제 좀? 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실. 네. 엉덩이가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 이제 카메라가 없어도 네. 뭐 이렇게 부탁 안 해도 뭐 설거지라든지 아하. 집안일이라든지, 사실 전에는 자기가 맡은 일이 몇 개만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는 뭐 같이 하는 정도로. 예, 너무너무 아니면 어디에 몰래 카메라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저희 남편만 바뀐 게 아니라 저희 나이 또래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근데 진짜 처음 방송하셨을 때랑 방송을 이제 지금은 잠정 중단하고 계신데 정말 좀 많이 달라진 걸 시장님 스스로 느끼세요? 저는 사실 이 경북 안동 사람인데요.
저희는 어릴 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이걸 전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예를 들면 겸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실제로 듣고 실제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저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나름은 이제 평등한 부부 관계 뭐 그래서 가사한 노동도 좀 분담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말 노력한다고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데 저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욕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뭐냐 저거. 근데 그 역시 제 기준에서는 잘한 그냥 약간 좀 노력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 눈으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뭐 일종의 한남 막 가부장 아니 심하게 오그려 볼 수도 있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댓글이나 쪽지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보기하고 다르십니다. 상당히 민주적이고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쪽지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많이 바뀌었죠.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근데 많이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져서 집에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또 억울해하기도 했어요. 네네. 이렇게 그런 면만 부각돼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노력을 했어요. 그냥 노력을 해서 도와준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는 같이 한다. 자기 일을 논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 내일 없이 그냥 같이 한다는 의미를 해줘서 그 생각이 바뀌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일을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느냐보다 그냥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그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었네요. 예, 전 좋았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많이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저 개인 인생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찍히는 화면 영상을 보고 또 평가들을 들어보니까요. 이때까지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평가받아볼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냥 뭐 둘만 아는 거니까 짜증내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요. 기준에 한참 미달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시장님 워낙 뭐 인기 많으셨지만 또 수많은 여성 팬들이 많이 또 생겼거든요. 네. 오늘 지금 처음 봤잖아요. 네. 이런 남성상, 그러니까 하나의 남성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거 안 물어보면 좋겠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형부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큰일 났다 자기 어떻게 질문인데 이런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또 학생으로 봤을 때. 우선 영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영상에서 굉장히 사모님을 사랑하고 뭐 손도 가끔씩 잡아주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을 저까지 받았는데 근데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성 그리고 저희 숙대 선배님 이렇게 포함이 되시는데 그분께 이렇게 하시다니 약간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또 요즘에는 행동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여전히 저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밝은 미소를 갖고 있는 데는 또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지관계여서. 그럼요. 또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근데 방송 통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별명이 생겼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성남 고길동 삼식이, 집밥 이선생, 거북목 이선생, 국민 밉상, 뭐 그리고 성남 사랑꾼, 뭐 이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잼이라는 거는 왜 뭐 시장님 이름을 줄여서 재미인가요? 정말 재미있어서 저는 잘 재미인가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생겼던데 네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별명이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떤 별명은 정말 싫으세요? 삼식이 제일 싫고요. 제 친 삼식이 아니거든요. 뭐 평균적으로 하면 1.5식이 될까 말까. 네. 그런 정도인데 삼식이 그러니까 마치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걸로. 아니, 나갔다가도 밥 먹으러 들어오시니까. 아니 그날만 그랬다니까. 근데 참 이 양반이 보니까 이 의도가 좀 있었던 게 저를 삼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즘 요리책 쓰거든요. 요리책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삼식이 별명이 점점 더 싫어지고 있고요. 근데 잼 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근데 잼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재밌으셔서 유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재밌다 그래서 이제 잼이라는 또 별명을 많은 분들이 붙여주신 것 같은데 재미없어서 재미 그래요? 있어라고 노잼이어서 재미예요? 노잼에서 재미. 재밌으신데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여사님? 재미있는 편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엄청난 노력합니다. 즐겁게 해주려고. 네. 자, 뭐 두 분의 이렇게 좀 재밌고 알콩달콩한 이야기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주제들이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보시면서 좀 어떤 남성을 만나고 싶다는 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경혜 씨 어때요?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거 훌륭하죠. 되게 선배님께서 행복해 보이셔서 네. 되게 저도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후배로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또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제 빈자리가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시장님과 그리고 여사님과 함께 이 시대의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뭐 지금 수업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네, 수업 중에 또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들이고 또 많은 청년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요즘 뭐 현실 이야기하면은 청년이란 단어에서부터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어때요? 요즘 많이 청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뭔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 좀 부담 많이 되죠? 네, 저도 이제 4학년인데 취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청년으로서 많이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M4 세대라고 요즘에 또 불리고 있으니까 더 지금 와주신 학우분들께서도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님은 이제 오랜만에 오늘 학교 오셨는데 예전 학창 시절 때랑 또 지금 학생들 보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 꼭 취업을 해야겠다는 저희 동기들은 거의 좀 반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고 또 거의 다 또 취업을 전산에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또 청년 중에서 특히 여성들은 또 더욱 또 바늘구멍 같은 그런 취업 전선에 또 있고 또 취업을 한다 해도 또 너무 힘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더 힘들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시장님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생각해보고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 보면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82학번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제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1, 2학번, 둘째가 1, 3학번인데 네. 약 3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근데 객관적 기준에서 보면 이제 절대적인 삶의 수준은 나아졌죠, 그죠? 지금이.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제 희망, 가능성, 또 기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픈데 제가 언제나 이제 전 정치를 하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분명히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했거든요. 기술도 좋아졌고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고 더 좋아졌는데 총량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왜 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을까? 결국 그 이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실제로 집안에서도 두 분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정책들, 좋은 정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여사님의 아이디어로 뭔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다 뭐 싸울 수도 있긴 한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주로 뭐 아이들 키우는 얘기 그리고 어른 모시는 얘기,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애기 키우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장난감도 돈 주고 빌리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이렇게 시에서 하게 되면 공짜로도 빌려주면서 또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나오게 되고, 또 아들이 군대 갔는데 다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시에서 다 이렇게 또 사교보험을 들어주면 또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라 별걸 다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입대 장병들 상해보험,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해서 그러면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장난감 대여소 성남에 13군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부모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장난감을 돈 안 들이고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초중고 학교에 그 화장실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 화장실 고치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거의 성남에 초중고 화장실 다 바꿔줬죠. 근데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제 그걸 저는 시장이니까 큰 예산이 안 들면 이제 즉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권력인데. 좋은 거죠. 좋은 곳에 쓰시니까요. 좋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이 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얘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걸 또 제가 다니다 보면 또 여성이니까 제일 많은 미혼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굉장히 또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취임하고부터 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늘리고 뭐 보육교사들 우리 어린이들 꼬집지 말라고 예를 들면 초기 예선하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어쨌든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아내한테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또 청년들에 관한, 그리고 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여성 청년들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오늘 뭐 학생들이 직접 좀 이게 설문을 조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저희 숙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한 판넬이고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올려서 4가지 질문으로 추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에 관한 질문인가요? 청년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고민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청년들, 특별히 우리 숙대 학생들이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4가지 질문들. 근데 얼핏 지금 저는 좀 봤는데 뭐 질문들과 주제가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양하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1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학업 취업 준비에 모모한 적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어떤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 3번은 인턴 대외 활동 중에 모모모를 경험한 적이 있다, 4번은 좁은 모모모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문제로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 퀴즈입니다. 요거 지금 밑에 저희가 지금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두 분이 어떤 문제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지 퀴즈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력고사 세대라서 객관식으로 찍는 건 하는데 이게 주관식이라 좀 어려운데요. 자, 1번 학업 취업 준비에 모모적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 1번 제가 하면 안 돼요? 초성 힌트가 있는데 힌트 없이 바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번은 내가 알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려고. 1번 그럼 1번이 좀 쉬운 것 같아서. 네, 뭘까요? 경제적 한계 아니에요? 경제적 한계. 맞아요. 정답입니다. 힌트가 있었는데. 또 이상하네. 자, 한번 밑에 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그렇죠. 돈이 그렇죠. 많이 없다. 그렇습니다. 학자금도 대출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학업과 취업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한계를 가장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요. 사실 청년배당도 이제 이런 한계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만드신 또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뺨 맞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몸도 뭐 튼실하고 또 인생도 많이 남았고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거에다 실패하면 저거 하면 되고, 저거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하면 되는 거죠. 실패를 많이 해본 게 사실은 많은 기회 중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우연히 어떻게든 잡았는데 그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젊어서 고생을 사수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많이 실패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싸대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청년들이 겪는 최고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빚을 내서 생활하게 되고 보통 한 3-4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웬만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고 청년들은 지금도 사실 댓글이나 이런 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사지 멀쩡한데 그 펄펄한데 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청년 복지 정책을 우리가 얘기하면 반드시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한테 왜 아깝게 그런 거에서 게을러지게 만드냐, 그럼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소리예요. 복지 정책이나 국가의 지원이 청년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도 있고 뭐 유아도 있고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뭐 하다못해 다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저희는 이제 나름 발굴을 좀 해본 게 첫 번째가 이제 등록금 빌려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알바 뛰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라도 우리가 내주자, 시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 조건을 달지 않는 그 경제지원적 지원을 조금 해주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게 청년배당이죠. 많이도 못해주니까 24세대거든 100만 원 정도를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23세는 24세를 좀 기다리고,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낭비다, 돈 아깝다. 그런데 실제 시행을 지금 3년째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반응은 역시 잘했다 라예요. 그 중에서 사용 용도를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썼나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죠. 생계비가 이게 도움이 될 정도인 거예요. 기껏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그걸로 밀린 월세 냈다. 3년 동안 못 사 먹어본 과일 처음 사 먹어봤다는 거죠. 치킨 한 번 시켜 먹어봤다. 좀 슬픈 얘기죠, 그죠? 최저한의 인간적인 삶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계비로 쓰는 걸 보고 사실 좀 가슴 아팠죠. 근데 청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회를 넓히는 일도 중요한데 그 기회라는 이름으로 맨날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만 아주 열악한 직종에 기간제로 싸구려로 취업할 경우에 회사 측에 돈을 대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청년직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회사를 도와준 거죠. 저임금에 고용될 수 있게 해준 거에 불과하지 청년들의 삶, 또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좀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죠. 지금 군대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갔다 와서 미래가 매우 암담한 거예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졸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을 저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또 비대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희학생은 이런 그 경제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들을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경제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뭐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일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자취하는 친구들을 저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과일을 많이 못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용산구가 굉장히 또
주거 비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한계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아서 되게 저도 그렇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이 좀 가장 원하는 정책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던가요? 비대위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당연히 청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저도 성남시 사는 친구들에게 이번 행사를 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24살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청년 배당을. 24살만. 네, 24살만. 근데 그 돈을 받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긍정적으로 저도 보였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전국적으로 뭔가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좀 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이제 연령대도 늘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지역도 좀 확대하고 하면 결국 이게 나중에는 이제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최저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뭐 전 세계적인 이제 논의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기본소득 얘기, 청년배당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돈 많이 주면 게을러져서 일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정말로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1년에 100만 원 한 번 받으면 게을러질 수 있겠니? 예를 들면 그죠? 국민들 전원에게 1인당 20만 원, 30만 원씩 월 그 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해주면 이거 먹고 이제 일하지 말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복지정책 얘기하면 게을러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이요. 땡땡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 이것도 많은 제일 큰 고민이 뭘까 그런 거죠? 네, 땡땡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게 뭐가 들어갈까요? 취업 문제 아닐까 싶은데? 취업 문제, 그것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요거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힌트를 한글 초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읒 기억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답니다. 직장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지읒 기억인데 지읒 기억. 직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집? 아니 이거 두 글자예요? 예, 단어입니다. 초성 문제, 뭐 약간 한글어 퀴즈 뭐 이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보니 슬쩍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거 같은데 집 문제. 뭐라고? 아까 제가 집값 비싸다고. 주거 문제요? 네. 정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셨죠?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못 맞출 것 같은데 주거 문제. 아니 정답입니다. 용산 일대가 집값이 비싸서 고생이라고 하길래 아마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것 같아요. 뭐 비싼 월세, 기숙사도 좀 부족하고 시설도 좀 낙후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집에 가려면 치안 문제도 그렇고. 저희 아들들도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아들들이. 네. 알바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안 주고 있거든요. 경제적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 대단하네요. 학생들은 정말 좀 주거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나요? 요즘에는 사실 고시원도 50만 원, 60만 원인데 창문조차 없는 고시원에서 학생들도 살고 있는 주거 비용만? 네. 식사 없이? 월세만. 그리고 뭐 하숙 같은 경우도 비싸고 자취를 하더라도 기본 보증금이 1,000만 원 무조건 이상에 월세 60만 원 달할 정도여야지 겨우 살 만한 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문제로 여기 근처 더 비싸겠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더 상승하다 보니까 갈수록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뭔가 집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만 그럴 수 없는 학생들은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뭐 이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뭔가 이런 좀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해법 같은 거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고민 주제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이게 청년의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주거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워낙 취약계층이니까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 총생산이 대개 한 1,600~1,70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있죠. 특히 토지소득. 건물은 자기가 지었으니까 뭐 기회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토지 부분에 대한 연간 불로소득이 한 3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냥 국민 총생산이 한 20-30% 정도까지 차지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월세 올리고 임대료 올리고 이걸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있던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꾸민 사람이 많대요. 평생에 건물 하나 갖고 내가 세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그런다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있는데 그게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잖아요. 슬프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세 받아서 산다는 게 참 슬픈 얘기인데. 국가의 그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를 늘려야 되는데 그냥 있는 땅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들을 새 형태로 임대료 형태로 받아 취득을 하니까 사회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제도 좀 고쳐야 되고 특히 정부가 드리는 예를 들면 뭐 주택 정책에 들어간 비용 몇십 조씩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분양을 하거든요. 팔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도 팔아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대주택이 없는데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원하는 사람은 임대를 살다가 자기가 돈 벌면 나갈 수 있게. 근데 최저한의 주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월세도 월세지만 이 학생들 기숙사 지으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못 짓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황당한 일이거든요. 자기 임대소득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같은 걸 매입을 해가지고 좀 싸게 임대를 주고 차액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뭐 임대주택일 수도 있고요. 청년일 수도 있고 뭐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또는 요새 출산 잘 안 하니까 출산 안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집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임대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아주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낮아질 가능성은 없고 점점 올라가죠. 왜냐하면 주거에 쓰여지는 땅은 독점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죠.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혜경 여사님도 아까 그 두 아드님을 이제 경제적 독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낸 입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 남편도 지금 말했지만 사실 대학생들이면 사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기숙사에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사실은 그럼요. 좀 안전하기도 하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또 이렇게 자금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임대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데모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좀 서운했어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교육하고 키워야 되는 이세들인데 그렇게 본인들의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좀 크게 보시고 이렇게 다 같이 우리의 그 인재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좀 보시고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과 같이 좀 의논을 해서 같이 좀 학생들을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정책을 같이 좀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좀 서운했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함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을. 정말 저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또 그런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우리 경혜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턴 대외 활동 중 땡땡땡을 경험한 적이 있다. 땡땡땡 나쁜 경험을 얘기한 거겠죠? 땡땡땡땡땡땡 두 가지입니다. 저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초성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이거 아마 초성 힌트 없이 성차별 성희롱일 겁니다. 하나는 맞췄는데 하나는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성범죄. 정답입니다. 두 분이 뭐 힌트 없이 그냥 바로바로 맞추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턴 대외 활동 중에 성차별, 성범죄 요즘에 뭐
현대카드도 그렇고요, 뭐 한샘도 그렇고 네. 대기업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뭐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강력한 법안도 그렇고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숙명여대에 오면서 저도 하나 또 배운 게 있어요. 역시 사람은 경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대이기 때문에 여성 차별, 성차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좀 봤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성차별 지수가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이 좀 많긴 하다라고 했지만 숫자로 꼴등하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이 조금 그 있잖아요. 정도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차별 정도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보다 우리가 성차별 정도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건 지수상으로. 일이네요. 네. 그게 144개 국가 중에서 118등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최근에 보면 저는 성범죄 문제를 제가 왜 못 찍었냐면 범죄는 범죄잖아요. 예를 들면 성범죄, 예를 들면 추행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강력한 그 성범죄는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여성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범죄를 규정한 나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아요. 웬만하면 봐줘요. 처음이면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성범죄 문제는 최근에 형량이 너무 낮은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본 걸로는 그 여성 비하 또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심병원인가에 왜 그 간호사들을 그 야한 속옷 입혀가 춤추게 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봤는데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저런 걸 요구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었다더라고요. 딴 데 또 하고 있었대요. 하려다가 중단했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사회의 이제 성차별 정도, 특히 여성을 성상품화 또는 대상화,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뭔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몇 사람이서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냥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그런 건데 걷어내려면 정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나경영 학생은 이런 차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로부터 좀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말을 하기를 대외 활동이나 여기 쏘신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조차도 성 피해 경험이 많더라고요. 성범죄 피해 경험이.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심지어 저도 겪었던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여대생들에게 더 많이 와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그런 경로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사실 말을 한다고 해도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2차 가해까지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간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단계. 그러니까 낮은 단계 문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희롱, 다음에 성추행, 그 다음에 이제 강력범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꽤 사회적 책임이 높은 사람들 5명이 저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이 2분 있었거든요. 이제 얘기 한참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 중에서 꽤 연륜이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
시장님 옆에 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희롱이요, 성차별이고. 맞아요. 그런데 예. 그 여성은 그걸 바로 인지해요. 그 기분 나쁘죠 사실은. 내가 무슨 데코레이션이냐 뭐 그런 거잖아,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이 얘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 인식이 너무 저변부터 조금 그렇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가끔씩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자는, 여자도, 여자라면 이런 주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아예. 요걸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자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 문화가 남녀를 구분해요 일단.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그 분위기 메이커, 뭐 이쁘게, 느낌 좋게 이런 결국 대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 전체적인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희롱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추행, 그 다음에 성범죄 같은 더 강력한 형태. 이건 정말 꿈도 못 꾸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성이 뭐 분위기도 하고 술자리에 가면은 좀 이렇게 술도 좀 따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요 주제는 시간이 지금 뭐 지나긴 하지만 김혜경 여사님 말씀을 짧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의 선배님이시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 문화가 변하려면 사실 세월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참 좀 중요한 거 단계별로 이렇게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려면은 사실은 조금 목소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자기가 그러고도 그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럴 때 조금 더 목소리를 좀 내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를 알려드리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은 전혀 몰라요. 그게 어때서 정말 그게 어때서? 우린 옛날부터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느낍니다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뭐 캠페인도 좋고요. 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기본 인식과 교육을 좀 많이 바꾸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설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좁은 땡땡의 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문제로 불안을 느낀다. 네. 취업이겠죠. 취업. 네, 요거는 가장 좀 쉬운 퀴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업 문제. 사실 뭐 취업 준비에 경제적 한계를 느끼고 주거 문제 뭐 다 이제 이것들이 사실 취업 문제와도 다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시장님? 제가 우리 아들들 때문에 안 그래도 심각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곧 졸업할 텐데 답이 잘 안 보여요. 답이 잘 안 보여서. 근데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얘기 잠깐만 좀 하면 저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학습하는 기계, 로봇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학 졸업한 합리적 추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도 거의 기계가 대체하게 될 거다. 아마 대량 실업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양극화, 격차는 엄청 더 커질 거고 그럼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게 뭐냐면 기술 발전에 따른 필요한 노동량이 줄어드는 문제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전에는 뭐 엄청나게 장시간 일하다 요즘 8시간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8시간 일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 많이 합니다. 1년 노동시간이 2100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 보통 뭐 유럽, 일본 이런 데보다 거의 50% 정도 더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법만 잘 지켜도 한 30만 개 이상 바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의 미래 관계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의적 영역이죠.
기계는 합리적 영역에 일을 하는데 창의적 영역,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뭔가 새로운 걸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을 가진 직군들은 점점 팽창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건 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죠. 특히 대학 교육 방향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 필요한 그냥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 수학 능력,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뭔가 창의적 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을 좀 해보면 좀 길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방향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근데 뭐 이제 학생들이 취업 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인턴십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펙 할 때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인턴십이기도 한데 열정 플레이를 또 강요하면서 네. 학생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또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소위 이제 수습 기간을 3개월 이상 못 두게 해놨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보니까 심하게 1년, 2년씩 그냥 밥값이나 주고 뭐 넌 일 배우는 건데 무슨 노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착취하는데 이건 사실 법으로 금지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노동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시니까 좀 미래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인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회의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또 이 적은 기회나마 또 누군가 독점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가질 기회는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의 관문이 적은 상태에서 여기를 통과하는 기술을 아무리 발휘를 한들 격렬하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기회의 문을 늘려야 돼요. 각자가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질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없는 기회를 만들 수는 없고요. 누군가가 독점한 거를 함께 나누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게 사실 민주주의죠. 기회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돈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너무 소수가 기득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국가 전체를 좀먹고 있는데 그런 기회의 관문을 늘리는 일들에 우리가 좀 더 목소리 좀 내고 관심 가질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대신 이게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내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적인 노력은 죽어라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데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 작년 겨울에 본 촛불 혁명이죠. 우리 국민들 최대로 해봐야 동시에 동원된 인원이 2%, 3% 선 아닙니까? 그죠? 그 2, 3%가 촛불 들고 좀 이렇게 행진하고 노래 좀 부르고 좀 추위 견디면서 한 그 작은 실천이 실제로 한 국가를 통째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 분야의 일들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공적인 영역에 조금만 헌신하면 우리의 기회 자체가 통째로 참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좀 막연한 얘기라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 진짜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있고 그 마음이 죽지 않으면 그렇죠. 언젠가 뭐가 이렇게 바뀌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후배들이니까 이 취업에 관해서 또 선배님으로서 평상시 좀 생각해 아들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은 또 선배님 자격으로 또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때를 오면서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올까 선배의 마음으로 올까 하다가 30년 전에 김혜경으로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나한테 절실했었던 거는 무엇일까? 아 그래 그때 내 앞길에 대해서 정말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에 김혜경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때 이재명이 다 나타난 거지? 아니요, 그때는 아직 안 나타났었어요. 안 나타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초롱초롱한 이 눈망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한테도 정말 힘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제가 한 발짝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네. 정책 결정할 때 아이디어를 좀 시장님한테 남편 압력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시장님과 또 여러분의 선배님이 우리 김혜경 여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셨던 거 한 뭐 두세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 선배들이 대학교 등록금 비싸긴 하지만 국가장학금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들었는데, 막상 저는 지금 4학기 다니는 동안 영원 받고 있어요. 근데 물론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뭐 등록금까지 완전히 내주실 그런 형편은 못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장학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혜하기 힘들고, 그리고 성적장학금 말고 외부장학금, 뭐 어떤 기업에서의 장학금 알아봐도 국가장학금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면 장학금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고 지원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이런 대학생이 아닌 분들은 국가장학금 다 받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인데요.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사실 이제 각 대학이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한 1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각 대학에 보통 많게는 한 3천억에서 적게는 한 8, 900억, 1,000억씩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그게 사실 학생들한테 잘 안 가죠. 잘 안 가고, 또 각 학교들이 보면 엄청난 몇천억 규모의 사실 이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뭐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정부 예산에 주로 예를 들면 대학생 지원은 주로 대출하는 거죠.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거. 근데 장학금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우리 아들들 같은 거 아예 대상이 안 돼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대상이 형식적으로 돼도 실제로는 또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학 등록금이 우리나라 너무 비싸고, 실제로 왜 그리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등록금 액수에 해당되는 막 훌륭한 교육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역시 좀 의문이고, 좀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입학 정원보다 막 한 20만 명이 지금 이제 미달하게 될 거거든요. 곧. 그럼 각 대학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결국 국공립화로 가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공립은 일단 한 절반 정도잖아요. 절반 정도고. 근데 서울시립대처럼 뭐 거기 또 절반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해도 별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더라고요. 정부가 예를 들면 각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들을 좀 조정하면 학비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너무 비싸고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말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로 지금 당장 뭐 와닿는 문제인데, 이게 뭐 물론 장기적으로 잘 되겠지만 제가 너무 알아서 그럽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좀 빨리 좀 잘 이루어졌으면 너무 좀 좋겠네요. 또 질문 있는 우리 또 학생들, 또 다양한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주거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학교 주변의 월세 같은 경우를 알아보면 보증금 기본 500에서 1,000만 원 얘기하셨던 거랑 월세 35에서 65 사이를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 번다 할지라도 보증금 같은 경우에 500이라 한다면 최소 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6개월 이상을 일해도 한 번에 보증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낸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 나라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보증금만이라도 대출을 낮은 이자로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주거 대책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증금을 결국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주택을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빌려주는 게 제일 낫죠. 쭉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 지금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정책의 방향이 그냥 있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다 이렇게 임차를 장기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빌려주면 되죠. 근데 이런 정책들은 아직은 좀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보증금은 대출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하려면 이제 자격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하려면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의지 문제. 뭐 돈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에 자취를 하다 보니까 LH 공사에서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저도 당첨이 됐고 친구들도 됐는데 그걸 실제로 집을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액수가 좀 못 구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그 선정이 되면 일정 액수까지 임차를 하면 그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나름의 방법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아예 매입을 해라 그 돈으로. 예를 들면 그 재원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자 부담만 좀 해주면 매입을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 시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면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결정도 사람이 하거든요. 결국 그 말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뭐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뭐 사회적인 정서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숙대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서명을 하든지 요거를 모아 가지고 여기 구청,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런 데다 하면 그 사람도 무서워서 빨리 움직입니다. 네, 진짜요. 네. 여러분들의 또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원유준입니다. 인생 선배로서 지금 현재 세대에게, 현재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했으니까 당신이 하시죠. 또는 저희 나이대 그 대학생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나의 운명을 만나서 내 운명을 만나서 연년생 아이를 키우느라고 사실은 아이 하나를 낳았을 때는 정말 내 일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저희 세대들은 또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세대들이었고, 근데 저희 후배들은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저는 또 밖에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남편하고 또 치열하게 또 길을 또 닦아 놓겠습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화이팅 합시다. 네, 제가 아까 약간만 붙여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던 세대는 예를 들면 70이 인생.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100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 길다는 거죠.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60세 인생일 때는 20세까지 공부하고 한 20대 중반 돼가지고 한 20년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노인 돼가지고 은퇴하고 한 60대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활동할 시간이 옛날로 치면 한 20년에서 지금은 이제 한 40년 또는 60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과거처럼 한 개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보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과거에는 한 개만 아니면 됐어요. 왜 한 20, 30년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 30년이라 5, 60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상은 너무 또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바뀌죠. 객관적 상황도 바뀌고 너무 길고 하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해가지고 뭐 하다 안 되면 실패다 이렇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자원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처럼 한 개만 내가 평생을 종사할 한 개의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사실은 다급해질 수 있고 또 선택의 좀 좁고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변화의 가능성을 좀 많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한다. 또 경험도 좀 많이 늘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의 우리 정말 애정이 담긴 당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왜 박수 안 쳐주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내가 인사만 할 때는 박수 안 치더니 이 사람이 하니까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또 후배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팔이 안 이러고 긋기로 그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해요. 이미 삐졌어요. 자, 오늘 뭐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또 김영애 여사님과 함께 잼톡톡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 또 애정 가득 담긴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오늘 했던 주제 4가지가 저를 비롯한 10명 학우분들께서 직면하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셔서 좋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이 말을 정말 잘해요. 정말 반성을 많이 합니다.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김영애 여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소감 한마디. 네. 아까 다 했는데. 네. 예. 우리 숙명의 후배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정말 꿈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우리 함께 꿈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도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 뵈니까요 반갑고 그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숙명이들 와봤다는 거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제가 처음 왔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이 숙명이들 정문 앞에 와가지고 그때 잠궈 놨었거든요. 거기 수야 씨가 기다리고 그리고 문 못 들어가게 쪽문에서 막고 그랬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왔다가 많이 되돌아갔죠. 축제 때도 막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 짝이 있어야 들여보내는 걸로. 짝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에이, 안 가! 이러고 거의 평생을 안 가다가 결국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제가 뵈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기성세대로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은 어쨌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출발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바 성취하고 또 희망 갖고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 상대가 숙대생들이었어요. 근데 숙대생들한테 퇴짜 맞았거든요. 그 이후로 숙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 들어와 봤는데 또 숙대생들이 파업하다가 막 돌아가고 막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오늘 많이 치유되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님인 또 여사님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또 숙대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또 좋은 생각 이야기들 많이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